나는 박미영, 31살입니다. 익산 외곽 낡은 단독주택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뜯겨 있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왼쪽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십니다. 재활치료비는 매달 100만 원이 훌쩍 넘었고 저는 신협계약직으로 창구에서 일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정규직 전화는 번번이 밀렸고 월급은 늘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 어머니께 죽을 끓여드리고 약을 챙겨드린 후 출근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영아,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그 말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뭐가 달라지나요?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점에서 저는 성실한 직원으로 통했습니다. 실수도 거의 없었고 고객 응대도 친절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주 찾아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정삼순 할머니였습니다. 82의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창구로 오셨습니다. 우리 미영 씨, 오늘도 예쁘네. 할머니는 늘 그렇게 인사를 건네시며 손에 든 봉지를 제 책상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귤이거나 사탕이거나 때로는 집에서 만드신 감말랭이였습니다. 할머니, 안 주셔도 되는데요. 괜찮아. 내가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식 셋을 두셨지만 다들 서울이나 부산에 살며 1년에 한두 번 겨우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얼굴 보기 힘든 자식보다 미영 씨가 더 자식 같을 때가 많아. 할머니의 눈빛은 외로웠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어머니 곁에 앉았을 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도 우리처럼 혼자 사시는구나. 자식이 있어도 외로우신 거구나.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그냥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귤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 널 믿고 거래하는 어르신들한테 친절하게 잘해드려. 자식들도 다 떠나가고 외로우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음. 그 단어가 자꾸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제가 그 믿음을 얼마나 쉽게 저버리게 될지. 그날은 유난히 긴 하루였습니다. 정삼순 할머니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만기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일찍 지점에 오셔서 제 창구 앞에 앉으셨습니다. 미영 씨, 오늘 내 예금 만기지? 네, 할머니. 1억짜리 정기예금이요. 저는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기예금이 몇 개로 쪼개져 있었는데 모두 합치면 총 3억. 할머니에게는 평생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과 땅을 팔아 모은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똑같이 다시 넣어줘. 1년 만기로. 비밀번호랑 알지? 미영 씨가 알아서 해줘. 할머니, 요즘 금리가 좀 오른 상품도 있는데 설명 좀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난 미영 씨 믿어. 늘 하던 대로 해줘. 할머니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의심이라곤 전혀 없는 순수한 신뢰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작성하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3억이면 이 중에 5천만 원만 빌려도 어머니 병원비 1년치는 충분한데.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재해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받아들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미영 씨. 미영 씨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할머니. 당연한 일인걸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창구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 대리님이 물었습니다. 미영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날 오후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온 독촉 문자였습니다. 연체된 재활치료비 120만 원을 이번 주 내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3만 원. 월급날까지 아직 일주일이 남았고 월급이 들어와도 집세와 공과금을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미영아, 오늘 병원에서 전화 왔더라. 미안해. 내가 짐만 되는구나.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다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3억 원. 잠깐만 빌리면 되잖아. 어차피 할머니는 시력도 안 좋으셔서 예금해 놓고 1년 내내 확인도 안 하시고 돈 쓸 일도 없으시고 자식들도 신경 안 쓰시잖아. 딱 한 달만 빌렸다가 다시 넣으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개를 꽉 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안 그럴 거야. 절대 안 그래.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나쁜 생각을 품은 채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제 안에서 조금씩 아주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저는 오랜만에 시내 카페에서 고등학교 동창 윤소라를 만났습니다. 소라는 서울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한다며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미영아, 오랜만이야. 소라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목에는 반짝이는 팔찌가 여러 개 걸려 있었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소라야, 잘 지냈어? 응, 요즘 완전 바빠. 지난달에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샀거든. 투자용으로.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하다. 잘 됐네. 너는 뭐해? 아직도 신여? 그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도 거기서 일해?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응, 나는 계약직으로 그냥 계속 다니고 있어. 아, 계약직이구나. 정규직 전화는 안 돼? 글쎄, 자리가 없어서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요즘 산 거 보여줄게. 이거 샤넬 신상인데 완전 예쁘지 않아? 화면에는 명품 가방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에 수백만 원씩 하는 가방들이었습니다. 예쁘다. 저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소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도 좀 꾸미고 다녀. 여자는 자기한테 투자해야 해. 그래야 더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인생이 바뀌지. 그래야지. 카페를 나오며 저는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3년째 입은 낡은 코트, 색이 바랜 가방, 힐이 다른 구두. 소라와 나란히 걸으니 저는 마치 그림자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백화점을 지나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쇼윈도에 진열된 명품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격표에는 48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걸 들고 다니면 나도 소라처럼 당당해질 수 있을까? 저는 한참 동안 그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정삼순 할머니의 3억 원.
5천만 원만 잠깐 빌리면 어머니 병원비도 내고 나도 좀 숨통이 트일 텐데. 할머니는 어차피 시력도 안 좋으셔서 통장 확인도 안 하시잖아. 아무도 모를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니야, 안 돼.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기침을 하셨습니다. 약을 드셔야 하는데 약값도 밀려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꺼내 잔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5만 원. 월급날까지 5일이나 남았습니다. 핸드폰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재활치료비 미납 시 다음 달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항상 모자라나요? 밤늦게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빌렸다가 돌려놓으면 괜찮을지도 몰라. 할머니한테 피해 안 가게 하면 되잖아. 아무도 몰라. 그날 밤 저는 선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몰랐지만 그 작은 유혹의 씨앗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라는 걸.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지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창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정삼순 할머니의 예금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3억 원. 그 숫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5천만 원만. 딱 5천만 원만 빌리자. 한 달 안에 다시 넣으면 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때 지점 문이 열리며 정삼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미영 씨, 안녕.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응, 오늘 예금 만기 있다고 어제 전화 받았어. 아침 일찍 미영 씨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네. 아, 8천만 원짜리 만기 있으시죠? 항상 하던 대로 재해치 해드릴게요. 저는 만기 예금 해지 처리 후 3천만 원만 재해치 처리하고 5천만 원은 어머니 명의로 만들어둔 입출금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화면에 이체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할머니는 역시나 예금 통장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가방에 넣으시더니 귤 몇 개를 꺼내 제 책상에 놓으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감기 조심해야 해.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럼 나는 갈게. 미영 씨, 다음에 또 올게. 내 예금은 미영 씨가 잘 관리해 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서 안심이야. 할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 예금은 미영 씨한테 관리해 주니까 안심이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잠깐 빌리는 거야. 피해를 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퇴근 후 저는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밀린 재활치료비 12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 예약도 정상 처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며칠 전 봤던 그 명품 가방 앞에 섰습니다. 480만 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 가방을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소라처럼 당당해 보이는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초라해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잠깐만, 정말 잠깐만 빌리는 거야. 그날 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나도 살아야 하잖아.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나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영 씨, 난 너를 믿어. 저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백엔니지 젖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체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팀에서 연락도 없었고 할머니도 평소처럼 지점에 오셔서 웃으며 인사만 하고 가셨습니다. 괜찮아. 역시 아무도 모르잖아. 저는 점점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다른 어르신 고객의 예금 만기 처리를 하던 중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계좌도 2천만 원 정도면 모를 텐데. 그 고객은 80대 노인으로 자식들이 해외에 살고 있어 1년에 한 번도 통장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 또한 시력이 좋지 않아 통장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2천만 원을 또 다른 임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계좌에서 1천만 원을, 그 다음에는 3천만 원을 옮겼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여러 계좌에서 빼냈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냈고 밀린 공과금을 정리했고 제 옷도 몇 벌 샀습니다.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밤마다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미영아, 요즘 얼굴이 통 안 좋아 보이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겠어. 뭔가 불안해 보여. 혹시 무슨 일 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할 뿐이에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짐이 돼서 미안하다. 하지만 절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알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눈치채신 걸까?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괜찮아요. 그래, 믿는다. 우리 딸 착하니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다음 날 지점에서 박 과장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미영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네, 과장님. 요즘 예금 재해치율이 좀 떨어졌던데 혹시 알고 있나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르신들이 자식들한테 돈 주신다고. 금액 중에 일부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요? 네, 요즘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식들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그냥 주시거든요.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해당 고객들 연락처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 과장이 돌아간 후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수돗물도 제대로 틀 수 없었습니다. 들킬 수도 있어. 어떡하지? 그날 오후 정삼순 할머니가 또 지점에 오셨습니다. 미영 씨, 나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됐어. 네, 요양원이요? 응, 자식들이 그러래.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다음 주부터 들어간대.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영 씨 너무 고마웠어. 덕분에 시녀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는 길에 다리도 안 아프더라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네, 할머니. 건강하시고요. 잘 지내세요.
할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자리 대리님이 물었습니다. 미영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고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지점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본부 감사팀 정기 점검 예정 마이너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그 공지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감사팀. 그들이 오면 모든 계좌를 표본 점검합니다. 전산 기록을 샅샅이 뒤집니다. 들킬 거야. 이제 끝이야.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미영아, 요즘 너무 안 먹는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입맛이 없어서요. 그날 밤 저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다시 넣을 수 있을까 계산해 봤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고작 300만 원밖에 없었고 대출을 받자니 담보도 신용도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쯤 지점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저 정삼순 어머니 아들입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그가 왜 여기에?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머니 통장 좀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아, 본인 외에는 거래 정보나 예금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는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감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예금은 합해서 3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 통장은 2억 5천만 원만 되어 있더라고요. 남자는 어머니 예금 통장을 내밀며 말했다. 얼굴에서 피가 쭉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금계 과장님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통장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예금 금액에서 5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이 통장을 보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영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돈이라 절대 건드리지 않고 놔두신 돈인데 돈이 왜 모자랍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점장님 어디 계십니까? 당장 지점장 불러주세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직원들도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본부에서 박 과장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는 지점장실에서 저를 불렀고 정삼순 할머니 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박미영 씨, 설명해 보세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과장은 전산으로 다른 계좌들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다른 계좌들도 만기제 해지할 때 예금 주명의가 아닌 통장으로 일부 금액이 이체되었네요. 총액이 얼마죠? 감사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입니다. 할머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1억이 넘는다고요? 이건 횡령 아닙니까?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과로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제 인생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좁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있는 저를 2명의 형사가 번갈아 가며 신문했습니다. 박미영 씨, 왜 그랬습니까? 어머니 병원비가 너무 급해서. 병원비 때문에 1억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달랐습니다. 명품 가방, 새 옷, 허영심.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돈은 어디에 다 썼습니까? 병원비에 그리고 개인 생활비에 반성하고 있습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밤늦게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익산의 한 신협 직원 노인 예금 1억 원대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 어머니는 리모컨을 떨어뜨리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미영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는 제 어깨를 붙잡으며 흔들었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사람 믿음 저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울기만 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저는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올라가셨어요. 정신적 충격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머니 병상 옆에 앉아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미영아, 네, 엄마. 괜찮다, 엄마는 널 믿는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넌 나쁜 애 아니야. 엄마가 짐이 돼서 내가 그렇게 된 거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다 갚을 수 있다. 천천히라도 다 갚을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통곡했습니다. 병원 복도로 나가 벽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정삼순 어르신께서 박미영 씨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박미영 씨시죠? 잠시만요. 할머니께 바꿔드릴게요. 수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 씨? 네, 할머니 저예요. 미영 씨 괜찮아. 할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치매 때문에 말이 어눌했지만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미영이는 착한 아이야. 내 돈 내가 다 준 셈 치세요. 할머니 괜찮아. 다시 시작해.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용서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배신했는데도, 제가 할머니의 믿음을 짓밟았는데도. 그날 오후 본부에서 공식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언론에는 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보도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은행원이 어떻게 노인 돈을 훔쳐 저런 인간은 감옥에 가야 해. 부모가 어떻게 교육했길래. 저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고 어머니의 눈물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베개를 움켜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일주일 후 검찰에서 기소 통보가 왔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저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벌은 법이 아니라 제 양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은 감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이라는 것을.
재판은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 설 때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제 등을 찔렀습니다. 변호사는 초범이고 어머니 병간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 직원의 범행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후 진술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판결일 판사는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고객의 신뢰를 저버렸고 특히 노인들의 재산을 횡령한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저는 감옥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받아야 할 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정삼순 할머니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치매가 있으셔서 정확히 이해는 못하시지만 미영이는 착한 아이라고만 계속 말씀하세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갚아나가세요. 그게 어머니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는 돌아섰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재판 스트레스로 건강이 더 나빠지셨지만 그래도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엄마, 집행유예 나왔어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하나씩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을, 그것도 횡령 전과가 있는 사람을 고용할 곳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지역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미영 씨시죠? 저희 센터에서 회계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급여는 없지만 경력으로는 인정됩니다. 혹시 관심 있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복지센터는 작고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급식 서비스,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회계 업무를 도왔습니다. 후원금 정리, 지출 내역 관리, 장부 정리. 작은 일이었지만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센터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영 씨, 요양원에서 편지가 왔어요. 미영 씨 앞으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정삼순 할머니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뜯었을 때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믿음은 다시 시작할 힘이란다. -삼순 저는 편지를 손에 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믿음을 짓밟았는데도 할머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번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복지센터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피해자들에게 갚을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복지센터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미영 씨,
우리 센터에서 일하지 않을래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취직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1년 후 저는 요양원의 정삼순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쇠약해지셨지만 저를 보자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미영 씨? 네, 할머니. 저예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다시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믿음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무너졌던 인생, 하지만 한 사람의 믿음으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미영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소중한 교훈을 전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무게입니다. 정삼순 할머니는 미영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때로 배신당했지만 결국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믿고 계시나요? 자식을, 손주를, 혹은 주변 사람을 믿고 계시나요? 그 믿음이 때론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소중하지만 맹목적인 신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용서의 힘입니다. 정삼순 할머니는 자신을 배신한 미영을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는 미영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시나요? 자식이, 배우자가, 혹은 친구가 상처를 주었나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영은 법적 처벌을 받았고 평생 그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용서는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되 그 사람의 미래까지 빼앗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영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용기, 잘못을 인정하고 갚아나가는 성실함, 그리고 다시 한번 믿어주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강하며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믿음을 주되 조심하시고 용서하되 책임을 묻고 넘어진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배워가요.